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수업에서는 이제 우리가 소화계에서 소화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소화가 되는 과정을 이제 음식물이 지나는 경로에 따라서 배워봤죠.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는 소화의 과정을 영양소별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각각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효소에 의해서 어떤 소화액에서 분비된 효소에 의해서 소화가 되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기관에서 일어나는 소화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특정한 기관이 아니라 특정한 영양소에서 어떻게 소화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최종적인 소화 형태는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는 순환계인데, 순환계는 이제 용어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헷갈리는 게 많아요. 이게 동맥인지 정맥인지, 동맥혈인지 정맥혈인지, 이 피의 이름과 혈관의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알면은 잘 하실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수행평가를 지난 시간에 했죠. 지금 쌤이 영상 찍고 있는 기준으로는 지금 한 번도 수행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내일 할 거니까 수행평가를 다들 했다고 치고 여러분이 혈액의 구조에 대해서는 다 안다고 치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슨 계 기관계에 대해서 배울 때는 이 기관계를 왜 배우는지를 알아야 돼요. 순환계는 그러면 왜 배울까? 왜 배우는지를 물어봤을 때는 무조건 이게 나와야 돼. 우리가 순환계를 왜 갖고 있는가?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생명 활동을 할 때는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 세포 호흡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세포 호흡에서 얻을 수 있는데, 세포 호흡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산소, 그 다음에 영양소.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영양소는 소화계에서 소화를 시켜서 얻을 수 있고, 산소는 우리가 호흡을 해서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세포 호흡을 하면은 필요한 것도 있지만 얘를 하고 남은 찌꺼기들도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CO2,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 이게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를 단백질을 썼을 경우에는 뭐 노폐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모니아,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런 애들은 필요한 애들이 아니잖아. 산소랑 영양소는 필요한 애들이지만 CO2, H2O, 노폐물, 얘네들은 배출해야 될 애들이죠. 근데 이산화탄소랑 물과 노폐물은 서로 배출하는 경로가 다릅니다. 그러면 서로 배출하는 경로에 맞게 얘네를 옮겨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옮겨주는 운반의 역할을 해줘요. 알겠죠? 여기 산소 같은 경우는 기체 형태로 우리가 호흡을 해서 들이마시니까 들이마신 산소를 세포호흡에 쓸 수 있도록 온몸 곳곳에 운반해주고, 영양소도 그 소장에서 흡수를 하면은 이게 피를 타고 온몸 곳곳으로 그 세포에 보내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배출해야 되는 이 세 가지 물질들도 피를 타고 배출해줘야 됩니다. 이런 운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순환계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환계를 배우는 이유는 운반의 역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한번 8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 순환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순환 그 자체입니다. 순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폐순환 그리고 온몸순환,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경로인데요. 이 경로를 알려면 용어를 알아야 돼. 혈관이 어떻고 혈액이 어떻고 심장이 어떻게 수축하고 이완하는지, 심장의 구조가 어떤지. 그래서 오늘 혈관과 심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빈칸이 있으니까 한번 적어볼게. 혈관이라고 하면은 혈액이 지나는 통로예요. 맞죠? 혈관은 혈액이 지나는 통로이고, 혈관과 혈액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로 다른 겁니다. 혈관과 혈액은 구분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3번에서 배울 것은 바로 혈관입니다. 혈액이 지나는 통로. 됐죠? 혈관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얘네 이름이 어떻게 붙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동맥은 여기 보면 흑백이지만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입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피가 흐르는 혈관인데, 혈액 흐름에서 맨 첫 번째에 속하죠. 그러니까 심장에서 딱 나가는 첫 번째 순서에 있는 것이 동맥입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 그러면 얘는 심장에서 나가야 되니까 심장이 피를 내보낼 때 한번 수축을 하잖아요. 한번 펌핑을 해주잖아요. 그때 나가는 혈관이기 때문에 처음 수축을 했을 때는 혈액의 압력이 어떨까? 혈압이 엄청 세겠죠.
처음 수축을 했으니까 혈압이 엄청 세기 때문에 이 센 혈압을 견디기 위해서 혈관벽이 두껍습니다. 여기 보면 혈관벽이 굉장히 두꺼워요. 혈압을 견디기 위해서. 그리고 탄력이 커서 높은 혈압을 견딜 수 있다. 높은 혈압과 빠른 속도를 견딜 수 있다. 처음 심장이 한번 탁 수축해주는 그 나가는 쪽에 있는 혈관이기 때문에 혈관벽이 매우 두꺼워야 한다. 흐름이 있습니다. 동맥은 나가는 것. 동맥은 나가는 것. 그럼 반대로 정맥은 심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겠죠.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입니다. 그럼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은 이미 우리 몸이라든지 폐라든지 한 바퀴 돌고 왔기 때문에 이 혈압이 어떨까? 그치, 혈압이 줄어든 상태겠죠. 그러면 동맥보다는 혈관벽이 훨씬 얇고 그 다음에 탄력이 좀 작습니다. 근데 나가는 것은 혈관벽이 두껍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정맥은 동맥보다는 혈관벽이 얇다. 그리고 정맥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얘가 혈액이 중력에 의해서 반대로 흐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대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판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판막이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혈압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정맥은 혈압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혈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은 이름 그대로 가느다란 혈관을 모세혈관이라고 하는데, 얘는 온몸에 구석구석 분포해 있대. 이게 무슨 뜻일까? 온몸 구석구석에 있다는 것은 우리 온몸에 세포와 맞닿아 있다라는 뜻이겠죠. 세포와 맞닿아 있는 이유는 뭐다? 그치, 세포 호흡에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주고 남은 물질을 받아오고, 이런 물질 교환을 하는 곳입니다. 모세혈관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모세혈관이 온몸 구석구석 우리 손끝 발끝까지 분포해 있는 이유는 세포와 물질 교환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엄청 가느다랗지만 그 온몸 곳곳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단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단면적이 넓은 것의 장점이 뭘까? 단면적이 넓다. 우리가 표면적이 넓다 하면 장점이 있었잖아요. 그치, 표면적이 넓을 때, 우리 소화가 일어날 때 표면적이 넓으면은 소화액과 맞닿는 면적이 넓어진다. 그러면 소화에 유리하다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혈액의 단면적이 넓다는 것은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단면적이 넓다는 것은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 여기는 당연히 혈관이 얇기 때문에 혈류 속도는 느리고, 세포벽이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직세포와, 우리가 앞으로 세포를 조직세포라 부를게요. 조직세포와 혈관벽을 통한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물질 교환을 적어볼게요. 세포에는 산소랑 영양소를 공급하고, 영양소라고 하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애들 소화시킨 형태를 말합니다. 영양소를 공급하고, 그리고 받아오는 것도 있죠. 세포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 또 뭐 다른 노폐물을 내보낸다. 이것을 한 단어로 물질 교환이라고 합니다. 세포가 산소와 영양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물, 노폐물을 내보내는 것, 이것을 물질 교환이라고 합니다. 세포는 혈관을 통해서 물질 교환을 하는데, 이 혈관의 이름이 모세혈관이다. 모세혈관을 통해 물질 교환할 수 있는 이유는 얘네는 가느다랗기 때문에 온몸에 구석구석 분포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포와 맞닿아 있다. 한 층의 세포래요. 그 세포와 맞닿아 있으니까 물질 교환이 일어나기가 쉽겠죠. 맞죠? 세포 호흡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물질 교환을 하는 것이다. 이제 어렵진 않죠. 이때까지는 혈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혈관. 이 혈관 3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혈관벽, 혈류 속도, 총 단면적, 혈압, 이렇게 4가지로 비교를 해볼 건데, 일단 한번 혈관벽을 먼저 살펴볼게요. 혈관벽. 혈관벽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벽의 두께를 말하는 겁니다. 자, 혈관벽이 가장 두꺼운 것은 뭐다? 그치,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면 혈관벽이 두꺼워야겠지, 당연히.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라는 것은 심장이 처음 수축을 했을 때니까 혈압이 높습니다. 그래서 혈관벽이 두꺼운 동맥이 1번. 그 다음에 모세혈관은 딱 봐도 세포가 한 층이라 돼 있잖아. 그럼 엄청 얇겠죠. 그 다음에 정맥, 그리고 가장 얇은 것이 모세혈관입니다. 그러면 이 두께와 혈류 속도가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두께와 혈류 속도가 똑같아요. 동맥이 맨 처음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니까 가장 혈류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 정맥,
그 다음 모세혈관 수입니다. 모세혈관은 혈관이 너무 얇아서 혈류 속도가 빠를 수가 없어요. 됐죠? 혈관벽이 적당히 두껍고 그 탄력이 있어야지 혈류 속도가 좀 나오는데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혈류 속도가 느립니다. 그 속도가 느리니까 더욱더 세포랑 물질 교환하기가 유리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외우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총 단면적인데 총 단면적은 뭐가 제일 넓을까? 모세혈관이 제일 넓어요. 근데 사실 이 다음 순서는 굳이 알 필요는 없어. 근데 모세혈관이 제일 넓고 그 다음이 정맥이에요. 정맥. 얘는 혈관벽이 얇다고 했잖아요. 동맥보다. 그래서 단면적은 정맥 그리고 동맥 이 순서입니다. 근데 모세혈관의 총 단면적이 제일 넓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혈압이라고 하면은 혈액의 압력을 말한 거죠. 혈압은 당연히 동맥이 제일 높고요. 이것도 혈압은 제일 첫 번째로 높은 것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은 모세혈관. 그 다음 혈압이 가장 낮은 곳이 정맥입니다. 됐죠? 얘는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곳이 정맥이라서 혈압이 높진 않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 것만 알면 된다. 됐죠? 그리고 혈관벽과 혈류 속도는 똑같다. 이렇게 혈관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까 내가 구분하라 했잖아. 혈관은 혈액이 지나는 통로를 혈관이라 한다. 그럼 혈액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혈액의 종류는 두 가지를 아시면 되는데요. 여기 칸이 좀 있으니까 여기 적어볼게요. 혈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맥혈. 두 번째는 동맥혈. 자,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정맥혈은 정맥에 흐르는 피가 정맥혈이 아니에요. 이 이름은 어떻게 정했냐면 산소가 많냐 이산화탄소가 많냐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정맥혈은 산소가 적어요. 적다. 적을 소자 적을게요.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CO2가 많다. 됐지요?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고 동맥혈은 그럼 반대로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산소를 기준으로 보통은 외웁니다. 이산화탄소까지는 바로 산소만 알면은 외워지니까 맞죠? 정맥혈은 산소가 적고 동맥혈은 산소가 많다. 산소 외 양으로 혈액의 종류를 나누게 됩니다.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헷갈리게 되니까. 그래서 동맥이라고 무조건 동맥혈이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정맥도 마찬가지로 정맥이라고 정맥혈이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순환을 하면서 쌤이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4번의 심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심장은 이 심장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심장의 구조에서 어떤 혈액이 흐르고 또 어떤 그 혈관이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을 좀 아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자. 심장은 끊임없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박동을 한다. 심장박동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 혈액이 온몸을 잘 돌 수 있도록 펌프 역할을 한대요. 바로 심장이 수축, 이완하는 이 박동이 혈액 순환의 원동력이 됩니다. 혈액 순환의 원동력이 된다. 일단 심장의 구조를 우리가 보통 심장 하면 이렇게 하트로 그리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좀 억지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트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 하트를 이렇게 내등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등분을 해서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름을 붙여줄 건데 여기 좌우를 먼저 나눠볼게요. 좌우. 근데 우리가 그냥 이 그림으로 딱 봤을 때 우리한테 이쪽이 오른쪽이잖아. 이쪽이 왼쪽이죠. 맞죠? 이렇게 이름이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심장의 구조를 설명할 때는 보는 사람 기준이 아닙니다. 보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이 그림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 이 그림에 이렇게 좀 억지를 부렸지만 이 그림에 사람이 있다 생각하고 이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왼쪽이잖아. 맞지? 내가 이 그림 안에 들어있다 생각해봐. 그러면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이죠. 그래서 이름은 우리가 보는 것과 반대로 좌우를 붙여줘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심장을 딱 관으로 나왔을 때 여기가 좌, 여기가 우이다. 우리는 앞으로 요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요 안에 지금 사람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내가 내 심장을 봤을 때 좌우를 생각해주면 됩니다. 내가 내 심장을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보는 오른쪽이 좌,
그다음 우리가 오늘 왼쪽이 우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으로 나옵니다. 반으로 자등분 해야 되니까 또 반으로 나와서 위에 쪽을 심장의 심방이라고요. 심방. 아래쪽을 심실이라고 합니다. 심실. 됐죠? 위쪽을 심방, 아래쪽을 심실이라고 합니다. 심방과 심실. 심방과 심실을 왜 알아야 되냐면 여기 심실 쪽 있지, 심실 쪽. 심실 쪽은 이렇게 밑으로 가면서 얇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얇아지는 게 심장의 구조가 얇아지는 게 실제로 심장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긴 건 아니에요. 심장은 실제로 그냥 주먹같이 동그랗게 생겼는데 하트로 왜 그리냐면 나머지 여기를 채우고 있는 부분은 근육입니다. 근육. 나머지를 채우고 있는 부분은 근육이에요. 근육이 왜 필요해요? 아까 말했잖아. 심장은 박동을 해야 된다고. 수축을 해야 여기 심장 안에 있는 혈액이 온몸을 돌 수 있으니까. 이 심장의 수축을 도와주는 것이 심실에 있는 근육이에요. 심실에 있는 근육. 됐죠? 그래서 심실은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에요. 내보내는 곳.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니까 뭐와 연결되어 있을까? 어떤 혈관과? 혈액을 내보내는 곳.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라서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과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심실은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라 동맥과 연결되어 있고, 그럼 반대로 심방은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겠죠. 들어오는 곳이니까 정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정리만 해 두시고 여기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해봅시다. 자, 심방. 아까 심방은 위쪽 부분은 심방이랬죠. 심방은 근육이 없지, 딱 봐도. 맞지? 근육이 없으니까 얘네는 들어오는 곳이구나.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라 연결된 혈관의 이름은 정맥이다. 그 다음에 심실, 아래쪽이 심실이라 했죠. 근육이 많이 붙어있지. 이렇게 핑크색 근육이 많이 붙어있죠. 얘네들이 다 근육입니다. 얘네는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다. 수축을 해서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니까 여기는 나가는 혈관인 동맥과 연결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 말하려니까 헷갈리는데 이렇게 심방, 심실, 저심방, 우심방, 우심실, 저심실 이렇게 심방과 심실은 서로 연결된 정맥과 동맥의 종류가 다릅니다. 이제 그 종류를 한번 알아볼게요. 내가 요거를 여기 적는다고 필기해놨네. 근데 여기 위에 했으니까 알아서 잘 보고 적어주십시오. 자, 일단 심방 먼저 볼게요. 심방은 들어오는 혈관. 들어오는 혈관. 맞지? 심방 쪽에는 근육이 별로 없습니다. 들어오는 혈관이기 때문에 정맥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심방은 대정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정맥이라고 하면 온몸을 순환하고 오는 정맥이에요. 온몸을 순환하고 오는 정맥. 온몸을 순환하는 이유는 뭐죠? 온몸에 있는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면 정맥은 들어오는 혈관이라 했지. 그럼 산소를 이미 세포에 공급을 했어. 그럼 들어올 때는 산소가 있어, 없어? 들어올 때는 산소가 없겠죠. 산소가 없는 혈을 뭐라고 합니까? 정맥혈이라 하죠. 그래서 대정맥에는 정맥혈이 흘러요. 여기까지 별로 안 헷갈립니다. 대정맥에 정맥혈이 흐른다. 이름도 똑같고 괜찮네. 근데 좌심방을 한번 볼게요. 좌심방은 들어오는 혈관이에요. 들어오는 혈관. 심방이니까 위쪽에 있으니까 들어오는 혈관이라 정맥인데 얘는 폐에서 들어오는 혈관이에요. 그래서 폐정맥이라고 불러요. 폐정맥. 폐에서 들어오는 혈관이다. 근데 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폐가 하는 일. 호흡을 하는 거잖아, 폐는.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것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럼 폐에서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들이마신 산소를 심장으로 전달해줘야 되잖아. 그때 타고 오는 혈관의 이름이 폐정맥이라고. 그러면 이미 폐에서 호흡을 하면 산소가 많아졌지. 폐정맥으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에는 산소가 많을 거 아니야. 얘는 혈관의 이름은 정맥이지만 어떤 혈액이 흐른다? 동맥혈이 흐른다. 폐에서 산소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폐정맥에는 동맥혈이 흐릅니다. 내가 지금 말하면서도 헷갈리는데 너희도 공부하면서 당연히 헷갈리겠지. 압니다. 그치만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알아야 순환할 때 쉽습니다. 됐죠? 폐에서 들어오는 혈관, 폐정맥이고 폐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폐에서 산소를 받아왔다. 그래서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 흐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심실 볼게요. 심실은 아래쪽에 있는 거고 근육이 있는 것을 심실이라 합니다. 근육이 있으니까 당연히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죠. 나가는 혈관. 나가는 혈관의 이름은 전부 동맥입니다. 동맥. 그래서 우심실, 좌심실 모두 동맥이라는 혈관이 연결되어 있고요. 우심실에 연결된 동맥은 폐동맥입니다. 좌우가 반대예요. 이렇게. 좌심방으로 돌아왔으면 나갈 때는 우심실로 나가야 돼요. 그죠? 폐동맥이란 것은 폐로 나가는 동맥이란 뜻입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건데 폐로 간다는 뜻이야. 폐로. 목적지가 폐라는 뜻이에요. 왜 폐로 가야 돼? 폐에서 기체 교환해야 되니까. 심장으로 지금 조직세포가 세포호흡을 해서 남은 이산화탄소를 들고 왔어. 이 이산화탄소를 몸에 갖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통해 내보내잖아요. 호흡을 통해 내보낼 때는 폐가 호흡을 해서 내보내죠. 그래서 폐한테 이산화탄소 좀 내보내달라고 혈관에서 이산화탄소를 들고 갑니다. 그 들고 가는 그 혈관의 이름이 폐동맥이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이니까 얘는 정맥혈이 되겠죠. 정맥혈. 이산화탄소가 많다.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다. 정맥혈이 흐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좌심실은 온몸을 도는 대동맥이 온몸으로 가는 대동맥이 연결되어 있고요. 온몸으로 가기 때문에 온몸의 세포에 뭐를 공급해줘야 된다? 산소를 공급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산소가 많은 혈액이 흐르겠죠. 산소가 많은 혈액의 이름은 동맥혈입니다. 얘네 목적지를 잘 봐야 돼요. 자, 정맥은 들어오는 혈관이에요. 둘 다 들어오는 혈관인데 대정맥이라는 것은 온몸으로 목적지가 온몸이었어요. 온몸에서부터 들어오는. 그 다음에 폐정맥은 폐에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온몸에서 들어오는 대정맥, 온몸을 통과했다는 말은 얘는 조직세포에 이미 산소를 줬다는 거야. 그럼 산소가 없겠지, 이 피에는. 그래서 산소가 없는 정맥혈이 흐르고, 반대로 폐정맥, 폐에서부터 심장으로 들어오는, 폐에서부터 들어올 때는 폐는 호흡을 했기 때문에 산소를 받았겠죠. 그래서 폐정맥에는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 흐른다. 됐지요? 동맥도 볼게요. 동맥은 나가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하죠. 근데 목적지가 폐야. 폐로 나가는 혈관입니다. 자, 폐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폐한테 지금 조직세포가 세포호흡을 하고 나서 남은 이 이산화탄소를 폐한테 이거 좀 내보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들고 가겠지.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적은 정맥혈이 흐릅니다. 나갈 때 정맥혈이 흘러요. 폐동맥이지만 이름은. 그 다음에 대동맥, 온몸으로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한테 산소를 주기 위해서. 그럼 산소를 많이 들고 나가야겠지. 산소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 흐른다. 지금 혈관과 혈액을 살펴봤는데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오면은 한 번 더 할 테니까 지금 당장은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혈관과 혈액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구나. 요 정도는 꼭 알아야 됩니다. 알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볼게요.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다. 혈액의 역류를 방지한다. 좀 어려운 말로 역류를 방지한다라고 해요. 얘의 구조의 이름은 판막입니다. 판막이 존재하는 곳은 굉장히 많아요. 심방과 심실 사이. 그러니까 심방에서 심실 사이에 판막이 왜 있을까? 봐봐. 심장에 심실이 지금 근육이 한번 수축을 하면서 이 혈관으로 피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심실에 있는 근육이 수축을 했을 때 심방으로 피가 나가면 어떻게 돼? 역류하게 되잖아.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판막이 존재합니다. 여기 혈액의 역류를 심방과 심실 사이에 막아주고, 그리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도 막아줍니다. 심실과 동맥 사이에. 그리고 정맥 내에도 아까 말했죠. 정맥에도 여기 플러스 정맥 내에도 이렇게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기 때문에 역류할 수 있거든요.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래서 정맥 내에도 판막이 있습니다.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해준다. 판막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칸이 좀 있으니까 하나 더 적어볼게. 자, 심실은 아니고 심실벽이
심실벽이라고 하면 심실벽이라고 하면 심실 근육을 말하는 거예요. 심실 근육이 더 두꺼운 이유가 뭘까? 더 두꺼워요. 그 이유는 내가 이제 한참 설명했으니까 이제 알아야겠지. 심실 근육이 더 두꺼운 이유는 심실이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라 강하게 수축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근육이 혈액을 내보내는 강하게 수축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것이 바로 혈액순환의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이런 운동을 통해 혈액이 순환하게 됩니다. 됐죠? 오늘도 좀 길었는데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오면은 이 뒷장 아직 안 나와드렸지만 뒷장의 혈액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혈액순환을 할 때 이 심장의 구조, 우심실에 뭐가 흐르고 뭐 저심실에 뭐가 흐르고 우심방 저심방에 뭐 연결돼 있고 뭐가 흐르고 이런 거를 알아야 혈액순환을 잘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잘 이해 안 된 사람들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 들어주세요. 수고하셨어요.